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제 1장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재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전학파가 등장하잖아요. 고전학파는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공황이 발생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 얘기하고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게 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학자 이름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렇게 해서 크게 둘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고전학파는요, 말 그대로 약간 클래시컬 옛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가 봤을 때는 이 고자가 클래시컬, 옛 고자가 이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무덤의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장을 신뢰합니다. 자, 시장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의 조정 기능을 신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엘로케이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최소한의 정부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작은 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돈을 안 내고 가. 그 사람의 이름이 깍두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약탈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뺏겨. 그럼 누가 자기 소유권이 인정 안 되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정보, 최소한의 역할에만 그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국방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재정,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담당하고 나머지들은 개입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학의 아이디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학자는 대공황 이후에 시장이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걸 우리가 시장이 실패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케이? 시장의 실패로, 여러분 시장하면 이걸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가격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삐끄덕거립니다. 오케이? 삐끄덕거리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요,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다시 정상 상태로 갈 수 있지만 그러다 다 우리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자, 특히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면서 큰 정부 요거를 강조하게 되고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뒤에서도 할 겁니다. 기능적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고요. 마침 뭐 케인즈가 얘기해서 맞았는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대공황을 탈피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케인즈의 주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뭔가 개입을 할 때 언제나 강조하는 게, 여러분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균형 재정을 강조합니다.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세 수입을 거둔 만큼만 써라 이렇게 돼요. 근데 케인즈는 대공황 이후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 어쩔 수 없다. 적자 재정도 용인하게 됩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큰 경우, 개인도 마찬가지죠. 조세 수입이 정부가 벌어들이는 재정 수입이고요. 정부 지출이 돈을 쓰는 것인데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 균형 재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값싼 정부란 정부가 필요한 일이든 뭐든지 한다. 아니요. 이게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값싼 아니면 최소한의 정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작은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정부가 운영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비싼 정부인데 값싼 정부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작아요. 그러면 조세 수입도 조금만 거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세 수입 같은 거, 조세 부담.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고전학파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조세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맞습니다. 최소의 어떤 조세 부담을 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정부를 값싼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러너는요, 우리 재정학의 뒤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러너의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죠.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나 흑자의 구애 없이, 그래요. 경제가 불황이면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흑자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기능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영되는 재정. 호황일 때는 긴축, 불황일 때는 재정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4번. 재정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공공재에 대한 그리고 민간재와의 분배를 얘기합니다. 공공재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정부가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면 민간에 사용할 재원을 그쪽에 갖다 쓰니까 민간 부분이 구축된다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재정에서의 자원 배분 문제고요. 현대의 기능적 재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러너의 기능적, 이거 그때그때잖아. 자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걸 재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량적인 어떤 정책,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전학파는 정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작은 정부, 균형 재정과 준칙에 입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거시경제학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만 스톱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1장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